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좋은 특강의 기회를 주신 우리 가나가와 한국교육원 원장님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제목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와 한국어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 또는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이런 점을 알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이미 벌써 20분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이런 제목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은퇴를 하는데 이제 학교 교수직에서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한국어 교육으로 교수가 되었을 때 그 학과의 그 원로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한국어 교육, 그것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 교육은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뭐 20몇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어린아이에게 한글 가르치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여튼 그 원로 선생님들에게 물론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소위 말하는 한국어학당이 있는데 우리 외국어대학교에는 뭐 여러분도 잘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 원어민 교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러 나라에서 외대는 45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동경외대가 27개인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운 언어를 우리 한국 외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가끔씩은 아니지만은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모님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따라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따라오신 분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하실 일들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외대 어학당의 원장이었을 때, 어떤 과에 오신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계시면은 그 과에 계시는 한국 선생님이 저한테 보통 전화를 하십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의료를 등록금을 좀 싸게 해줘라. 이게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뭐 제 권한 내에서는 이렇게 싸게 해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전화였습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 한국 선생님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허 선생, 우리 과에 외국인 교수님이 오셨는데, 여 선생님이야.
남편이 같이 따라오셨는데 우리 어학당에서 한국어 좀 배울 수 없을까? 좀 싸게 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제 권한 안에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쯤 있다가 그 한국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웬일인가 하고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박 선생, 나는 우리 외국어 대학교가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더니 그 배우자가 그 원어민 교수님의 남편이 안 배우겠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그 한국 교수님을 제가 찾아뵈러 연구실로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이게 한 20년 전쯤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들어봤어요. 왜 안 배우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의 남편도 계셨어요. 그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분이 언짢다는 겁니다. 왜 기분이 언짢으냐?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를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사과를 설명하는데 플래시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사과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왜 나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느냐, 이런 말씀을 그 원어민 선생님의 남편께서, 부군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How to Teach Foreign Language, 이와 같은 책, 그런 제목, 비슷한 제목의 책을 쓰신 외국어 교육에 진짜 유명하신 그런 분이더라 이거죠. 자, 이런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제가 한국어 교육을 처음 했을 때 우리 과에, 우리 국어학계 또는 국문과의 원로 선생님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한 원로 교수님도, 유명하신 교수님도 계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고 언짢아 하시는 분, 그거는 외국어 교육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제 이야기를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박 선생, 일로 와.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면 좋을까? 어떤 거죠? 밑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응. 아니, 이렇게 안 돼요? 응? 꺼야 되나? 다음 페이지 간다고 했는데 왜? 응? 그거 꺼야 될 것 같아. 그거 꺼. 오케이. 그래서 시작을, 이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모국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겠죠.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습득이 있고 외국어 학습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국어 습득입니다. 모국어 습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드렸는데,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살짝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장은 이런 여기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선천적으로 보편문법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울 수 있는 언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겁니다. 이라는 이름에 동일한 문법 모형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뭐 이태리에서는 이태리어를 배우고 미국에서는 영어를 배우게 되는 저마다 서로 다른 문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입력되는 언어 자료, 다른 말로 매개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빨간색 줄을 보면은 서로 다른 문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생후 4년 동안에 서로 다른 언어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매개 변항의 값을 서로 다르게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동일하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입력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듣게 되는 언어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love you라는 영어가 있고 I like you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뭐 love나 like나 뜻은 비슷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you라는 존재가 love나 like가 둘 다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you라고 이렇게 씁니다. 둘 다 목적어로. 근데 일본어에 가면은 lov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나타 오 해서 목적어를 사용하지만 like란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아나타가 해가지고 주어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저 경우에 여러분들 일본어에서 저것을 아나타 오 스키데스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lov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나 일본어나 똑같이 you 또는 아나타 오 이렇게 쓰는데 like로 가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똑같이 you입니다. 목적어로. 그런데 일본어의 입력 자료는 아나타 오 스키데스가 아니라 아나타가 스키데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일본어와 영어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입력되는 언어 자료가 달라서 일본 사람과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냐? 한국어는 참 여기는 좋아해가 아니라 여기는 사랑해입니다. 이 앞부분 나는 너를 사랑해 왼쪽은 사랑해일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해가 맞아요. 영어, 일본어처럼 똑같이 목적어입니다. 근데 좋아하다라고 보면은 한국어는 영어처럼 너를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어처럼 네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네가 좋아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어가 그런 식에 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일본 학생들은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너를 이라는 것을 새로 한국어의 패턴에 맞게 익혀야 될 것이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를 좋아해. 이거는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좋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왜 you는 목적어인데 왜 한국에서는 주어로 쓰지? 이런 식의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입력자를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언어적 사실을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식이라는 분은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교수님이십니다. 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인데 그분 뇌과학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겁니다. 학습이란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이제 밑줄을 제일 위에 있고 그 학습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 제가 본다면은 뇌 안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 다른 영어로 하면은 시냅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냅스의 유연성이 높은 어린 시절에는 경험을 기반으로 자주 쓰는 신경세포는 살아남고 쓰지 않는 세포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애플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애플이라는 발음을 계속 어릴 때부터 해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음 에라든지 흐라든지 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빨간 줄 시냅스는 쓰면은 살아남고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발음 이런 것들은 시냅스가 굵고 탄탄하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발음은 외국어 발음 같은 경우는 그 시냅스는 연결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애플이라는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는 수없이 많은 실패작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두세 살 어린아이들한테 삼촌이라는 단어를 삼촌이야 라고 알려주면은 그 어린아이가 바로 삼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거죠. 처음에는 도저히 삼촌과 비슷하지도 않은 발음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면은 땀돈 이 정도 발음을 하다가 또 1년쯤 지나면은 삼촌 이런 발음을 제대로 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 사이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실패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올바른 발음으로 가게 되는 것은 거와 연결되어 있는 삼촌할 때 시옷과 연결되어 있는 것, 삼촌할 때 모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미음과 되어 있는 것, 치읓과 연결된 것 그런 모든 시냅스들이 탄탄하고 굵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그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국어와 관련된 시냅스는 살아남고 우리 모국어 여러분의 자녀가 일본 땅에서 크면서 일본어를 모국어로 배우게 되면은 일본어와 관련된 시냅스는 살아남고 모국어와 관련이 없는 시냅스는 사라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 한국어의 어 발음과 오 발음을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일본은 친구들이 할 때 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에 대해서도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 아이들은 어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냅스가 탄탄하게 되는데 일본 친구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있는 대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 강하고 마침내는 강하고 굵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우리 몸속에 DNA처럼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적 지식이 바로 모국어라는 거다 이거죠. 한편 이점이 외국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밑줄 친 것을 보면은 독일 사람한테 물어보면 독일이 제일 좋다 그러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미국이 자유로워서 제일 좋다 그러고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일본이 최고라 그러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 많고 끈끈한 한국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김대식 선생님의 글인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시냅스와 연결이 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맨 밑에 빨간색인 겁니다. 무언가 최적화되어 있으면 편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것이 있으면 편하다. 선택이 필요 없고 막연히 좋다. 그런데 거꾸로 다른 환경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전혀 당연하거나 편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모국어 화자에게 당연한 것이 외국어 화자에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에서 큰 사람들은 공부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일본어를 모국어 하려는 친구는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은 공부라는 이응을 미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공부.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 친구들에게 공부라고 발음을 하라 그러면은 요 빨간색 글처럼 뭡니까? 다른 환경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 일본어 환경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 당연한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우리는 편리, 진리 해서 니은은 리을로 발음을 하지만 일본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니은을 니은으로 그냥 편리, 이 발음이 진리, 이런 발음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모국어 화자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선생님들 중에는 공부를 왜 발음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가 좀 특이할까요? 일본어가 특이할까요? 전 세계 언어적으로 보면은 공부와 같은 이응 비읍을 두 자음을 연속으로 갖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어가 오히려 좀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일본 학생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장동선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쓰고 그 옆에 보면은 염정용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썼는데 왜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장동선이라는 분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독일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염정용이라는 분이 그것을 한국어로 옮긴 겁니다. 장동선이라는 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막스 프랑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인데 재밌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밑줄 친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지각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태평양의 어느 외딴 섬에 사는 원주민의 말에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 음들이 있는데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 외부인의 뇌로는 그 소리를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다. 다른 곳의 언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소리여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원주민들이 말을 할 때 내는 그 소리는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한 인류학자들과 문화연구자들의 뇌에는 인지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거에 중요한 것으로 입력된 음과 소리를 선별하는데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뇌가 귀를 듣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은 공부와 곤부는 다른 소리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 귀에는 공부라고 발음하든 곤부라고 발음하든 니은의 곤부라고 발음하든 그 소리들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맨 밑에 보면은 그들의 뇌는 경험을 통해서 그 모음을 알지 못했고 귀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걸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워도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각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소리. 왜 우리가 지각을 하지 못하냐면은 어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뇌과학에서 말하는 시냅스가 오프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모국어를 배우는 엄마 아빠한테서 모국어를 배우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다른 언어적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기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모국어로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의 모국어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4번에 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on으로 되어 있는 언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off로 되어 있는 것을 on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on으로 된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지식을 활용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에도 주격 조사가 있고 한국어에도 주격 조사가 있고 일본어에도 목적격 조사가 있고 한국어에도 목적격 조사가 있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겠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on으로 오프된 상태를 on으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6번 오프가 된 것을 on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산길에 숲으로 풀로 덮여 있고 숲으로 덮여 있는 산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그런 일이다. 그래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추적 천석과 같은 정말로 어려운 일. 그래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대해서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벽화가 2개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 보면은 기원전 1350년경, 기원전 1380년경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이상, 그 이전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벽화가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아래는 이집트의 벽화다. 무엇을 보아야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아, 이집트 미술은 참 특이하네 라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라고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림이 상당히 특이하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저쪽에 여러분보다 예를 들어서 한 5m 앞에 무엇을 둘 겁니다. 꽃병을 두고 과일을 이렇게 두고 여러분은 그 지금에 앉은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고 내일 와서 또 계속해서 그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절대로 자리를 이동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잘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인다라고 그릴 겁니다. 뒷면을 안 그릴 거다 이거죠. 그것이 현대 미술의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네바문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네바문의 정원의 그림을 잘 보면은 정원이니까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보면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연못을 보면은 옆으로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한 군데에서 써서 그렸다면은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연못에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은 안 보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를 서서 보면서 그림을 그렸고, 연못을 그릴 때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상상을 해서 연못의 그림을 그린 거다 이거죠. 즉 위치를 옮겨가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크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네바문의 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눈동자가 보입니다. 눈동자가 보이는데 옆에서 본 그림인데 눈동자가 보이는 한편 가슴도 보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눈동자를 보는 그림이라면은 가슴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앞면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은,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곰브리치라는 서양 그 미술사를 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그 설명입니다. 밑줄 친, 그러니까 위에만 잠깐 읽어본다면은 이집트의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느낄지 모른다. 이집트 미술가들은 실생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가 아니라 완전함. 번역을 하면은 온전함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정의 각도에서 보이는 대로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지 않고, 밑에 밑줄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은 측면에서 보아야 명확할 것이고 연못의 형태는 위에서 보아야만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학습자의 모국어와는 다른 한국어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그 모국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최대한, 그 언어적 직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겉으로 보기에 언어는 다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공통되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한국어와 프랑스어도 공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적 직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발음 쪽이고 하나는 문장과 담화, 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에서 우리 외국어 대학교에도 많은 일본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마 쉽지 않은 점들이, 발음에서 쉽지 않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음과 모음을 본다면은 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소리들을 잘 구별하는데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이 예문을 줍니다. 아빠가 아파. 발음을 해봐. 그러면 일본 학생들의 어떤 학생은 잘해요. 아빠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아빠가 아파. 이렇게 발음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빠가 아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도 겪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음으로 가면은 어와 오의 구별이 일본 학생들은 당연히 잘 안 되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시냅스와 일본 사람의 시냅스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와 우의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시냅스의 분할과 연결입니다. 시냅스를 나눠줘야 되고 또 하는 두 개를 합쳐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음 활동은 쉽게 얘기하면은 오프가 된 시냅스를 온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음을 보면은 모음을 보면은 지금 어와 오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한국어고 밑에 있는 것이 일본어입니다. 한국어는 어와 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적 뇌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의 공간과 오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 입모양의 위치, 그 다음에 입모양 그 동그란 정도, 뭐 이런 서너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요 방에서 발음되는 것은 어고 저쪽 방에서 발음되는 것은 오다.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와서 시냅스가 어의 시냅스와 오의 시냅스가 따로따로 굵게 탄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친구들은 어와 오의 시냅스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방에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으와 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으라는 소리와 우라는 소리가 나누어져 있어서 으 소리의 시냅스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우 소리는 별도로 시냅스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어에는 쓰기는 우지만 한국 사람이 들으면 으 소리거든요. 우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두 방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방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 이 소리는 A라는 방에 있는 소리, 저 소리는 B라는 방에 있는 소리라고 구별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도 그 소리가 똑같은 A,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한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이론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해야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어 발음을 일본어식으로 초급일 때 써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의 발음을 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스는 그러면 선생님이 한글로 써주면 버스 하고 이렇게 써줘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 발음은 한국어의 어 발음과 비슷해 라고 써주는 순간 한국어에는 영어 발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어로만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영어의 버스라는 단어의 모음은 한국어의 어 발음과 너무나도 다른 발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어라고 써주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할 때 어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줘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정 쓰기를 원하면 학생이 자기가 듣는 대로 쓰게 해주는 것이 좋고 더 좋은 방법은 귀로 들어라. 귀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들어서 그 소리에 일본어 문자로 익숙해지지 말고 한글 문자로 익숙해지지 말고 한국어의 소리를 귀로 듣고 뇌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제가 설명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어떤 두 소리는 어와 오 소리는 일본인 학습자에게는 쌍둥이를 구별하는 것과 같아요. 몰라요 도대체가. 일란성 쌍둥이 같으면 얘가 얘인지 쟤가 쟤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그 가족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은 어떤 방법으로든 언니 동생, 형 동생을 구별할 거란 얘기다. 그러려면 그 가족은 어떻게 하는데
끊임없이 그 쌍둥이를 보게 될 거다. 쌍둥이를 구별하려면 많이 보아야 됩니다. 다르게 언어로 오면은 비슷한 소리를 구별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실 일은 선생님은 이렇게 발음해, 저렇게 발음해. No. 물론 간접적인 것은 알려줄 수는 있지만은 선생님은 발음을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소리가 다른지 니네가 들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다만 힌트는 줄 수 있어요. 힌트는 줄 수 있는데 요런 소리로 한번 들어봐. 저런 소리로 차이로 요런 차이로 한번 들어봐. 저런 차이로 한번 들어봐. 그것은 선생님의 몫이라서 해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음을 하게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은 끊임없이 그 소리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어제의 발음과 오늘의 발음이 다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일관된 발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와 같은 소리, 워 같은 소리 이런 소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괴롭다라는 단어를 왜잖아요. 왜. 또는 과일 이런 단어를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오 발음을 잘 안 하고 가일, 괴로워 이렇게 나는 발음하지 않는가 학생들한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을 끊임없이 계속 들려주면은 어느 날 정말로 기적처럼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 소리가 일본어의 이 소리와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 그런 관점에서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1차적으로 발음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들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이란 성공적 실패 오늘 되다가 내일 안 되고 내일 안 되다가 모레 되고 그런 것이죠. 거듭하면서 결국 매우 오차가 적은 실패적 성공으로 가는 거다. 외국인 화자가 모국어 화자처럼 발음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만 가자. 이렇게 갈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발음 교육은 절대로 초급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급 학습자들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음은 사실 작은 데에 민감해야 하는데 의사소통 면에서 발음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발음은 역할이 없습니다.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좀 잘 읽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독해를 하는 데서 발음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법이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다 명품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은 생활 필수품은 아니에요. 발음을 엄청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것이 생활 필수품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발음을 잘하면 있어 보인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별로 못 나갔는데 제가 그 해외를 이렇게 나가서 우리 외국어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세요라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돌아다닐 때 학생들한테 발음 교육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켜준다. 우리 외대에 오면은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외대에 오면은 발음 교육을 집중해서 시켜준다 그러면 정말로 신청자가 많아요. 학생들은 발음을 잘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돼?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 우선. 첫 번째 들려주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소리의 변동들이 있잖아요. 기역, 국민, 먹는, 방만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에 있어서는 일본 친구들이 비와 같은 진리, 난로, 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음을 아마 잘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이론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필요한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국 이렇게 발음하는 언어는 제가 우리 외국어 대학교 45개 언어를 싹 다 뒤져봤습니다. 한국어처럼 기역, 국민하고 여기 있는 국민, 기역으로 받침을 기역으로 써놓고 이응으로 발음한 언어. 이것은 제가 45개 언어를 다 뒤진 끝에 알게 된 것은 인도, 힌디어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어가 거의 저런 소리 변동에서 유일한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본어의 받침소리, 그것도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일본어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받침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장과 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번역에 나타나는 일본어의 특징입니다. 이 유튜브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못 보는데, 이 유튜브의 내용이 뭐냐면은 기계 번역, 구글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이버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번역을 할 때 거의 모든 언어는 어느 정도 번역이 가능한데 한국어는 거의 번역이 불가능하다 하는 미국 사람의 내용인 겁니다. 미국 사람.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래서 이 지금 영어 원문이 여기 있습니다. I'm a huge fan of yours and I'm looking forward to your next release. Take care.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수들한테 보내는 팬 레터인 겁니다. 팬 레터인데 구글로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 나는 너의 큰 팬이고 너의 다음번 릴리즈를 기대하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이 유튜브에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 설명을 하기를 안녕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단어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나라든지 너라든지 단어를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식의 반말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구글이 번역된다면 이걸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예의가 없는 편지가 된다. 그래서 한글은 기계 번역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맨 뒤에 있는 take care. 한국말로는 평안하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 조심해로 번역을 한 것은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조심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거죠. 번역과 관련해서 한국어의 특징을 이제 일본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가와다 야스나리 선생님의 설국이라는 일본이 가장 자랑을 하는 그런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런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일본어 원문이 이렇게 있죠. 격고노 나가이 톤네로 누케루토 유키쿠니데 아따 이런 식의 이제 읽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소설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train came out of a long tunnel into the snow country. 사이덴 스티커라는 사람이 1957년에 번역을 해서 했는데 한국어로 그것을 번역하면 기차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설국으로 나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이덴 스티커는 처음에 이 번역을 하고 너무너무 후회를 했다 그래요. 내가 왜 이 일본 책을 번역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의 차이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의 성혜경, 맨 밑에 성혜경이라는 분이 논문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일본 문학사상 최고의 명문으로 평가받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는 문장에 의해 독자들은 긴 터널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눈 덮인 은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1번, 이 문장의 특징은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어가 뭔지, 누가 터널을 빠져나가는지, 무엇이 터널을 빠져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소설의 첫 문장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그러나 영어는 주어가 없이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이드 앤 스티커는 아까 읽은 그런 것처럼 영어를 번역해서 여기서 3번, 이 번역은 이어지는 문에서 기차가 신호등에서 주어가 train이라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A train came out. 일본어 원문에서는 주어는 없었는데 영어 원문에서는 주어가 train으로 나와서 어떤 것이 되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번역으로 뭐가 없다? 원문의 애매모호함이 찾아볼 수가 없다. 애매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시점의 차이도 드러난다. 시점이 어떤 거냐면은 5번에 보면은 일본어 원문의 경우는 독자가 기차 안에 타서 기차를 타고 같이 눈 덮인 그 설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어를 보면은 독자는 기차의 안에 있지 않고 멀리서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객관적 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묘사. 영어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어 원문은 문장 구조를 보면은 주어가 없고 영어는 주어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 일본어 원문은 문학적인 애매함이 있는데 문학 같다는 얘기다. 예술이란 얘기다 이거죠. 영어 번역문은 문학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설명문 같다는 얘기다 이거죠. 우리 학생 중에 번역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 중에 일본 학생은 저거는 영어는 저렇게 번역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는 없지만 독자의 시점을 보면은 일본어 원문은 주인공이 기차와 하나가 되어서 터널에서 설국으로 이동하는 모습. 근데 영어 번역문에서 보면은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 그렇게 준다는 얘기다겠죠. 묘사를 보면은 일본어 원문에서는 설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동을 주는데 영어 번역문은 객관적 묘사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설국의 첫 문장부터 영어권 독자들이 받는 느낌은 일본어권 독자들과 완벽하게 다르다. 일본어권 독자들은 감동을 받는데 영어권 독자들은 논리적이다, 구체적이다, 객관적 묘사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영어와 한국어도 비슷하거든요.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다큐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볼래? 물어보세요. 공유되고 있는데 공유. 처음부터 가야지. 이게 아닌데. 이거를 끄시고 이렇게 당기는데요. 응? 이거를 하나 끄시면 이게 이렇게 켰는데요. 다 꺼졌어. 다시 해야 되나? 네, 새로 공유. 아니죠. 이거.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신 됐어. 또 갔네. 그게 여기에 작은 꽃이 하나 있다. 이 꽃은 왼쪽에 있는 A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B그룹 중 어느 쪽에 속할까? 이게 이제 다큐 프라임의 EBS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이 한 10년 전에 했던 겁니다. 요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과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차 한 잔 더 마실래?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뭐티 해서 명사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더 마실래? 해서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의 경우는 마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양인의 경우는 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반면에 서양인의 경우는 티라는 명사가 존재하고 한국의 경우는 마시다라는 동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다큐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서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각각의 개체가 모인 집합으로 본다.
그래서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가 중심이 되는 언어가 서양어의 특징이고,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연결된 그 장으로 보기 때문에, 마당으로 보기 때문에 연결과 관결되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인들은 언어관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하는 서양과 개체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동양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언어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세계관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언어를 제가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에 깨달은 것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영어와 같은 언어는 정보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계약서 같은 거다 이거죠. 계약서는 정확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로 정확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글을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글을 정확하게 쓸 때는 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규칙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적용이 되고 맞고 틀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어나 일본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언어인 겁니다. 그런 언어에 있어서는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문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법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영어와 같은 언어는 글과 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어의 어렵고 쉽고의 차이에 있어서 글을 쓰듯이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글과 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유학생들처럼 주로 글을 많이 쓰는 학생들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어를 회화를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의 경우는 문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화법입니다. 화법이라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의 예를 들어 보면은 맨 밑에 있는 Professor, please write it on the blackboard 해가지고 정확하게 write라는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it라는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쓰면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한국어로 내려와 보면은 it을 쓰느냐, 그것이란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 그런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 칠판에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것 없어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수님 칠판에 쓰세요 라는 말은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거죠. 우리는 칠판에 써주세요. 교수님 그거 좀자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것 좀 칠판에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위에 있는 please write it on the blackboard는 영어에서 전혀 문제없는 표현이지만, 한국어에서 그것을 번역한 칠판에 쓰세요, 이거는 굉장히 예의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표현, 이것이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보 중심 언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신문 기사나 보험, 약관, 계약서도 같이 사실을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언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 우선인 그런 언어인 겁니다. 보험, 약관, 신문 기사는 내가 신문 기사를 보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필자의 일방향적인 내용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서 언어적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나와야 될 때 목적어를 써야 되고, 주어가 필요할 때 주어를 써줘야 되는 문법적 정확성이 필요한 언어가 영어와 같은 언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높임말 이런 게, 보험 약관에 할아버지한테 주는 보험 약관은 높임말이고, 아이한테 주는 보험 약관은 낮춤말이고, 그런 거 아니란 얘기다. 대상자와 대화 상대자의 관계없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비가 온다 그러면 It's raining outside. 누구한테나 똑같이 씁니다.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똑같이 쓴다 이거죠. 반면에 한국어 같은 언어는
언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 이외에 듣는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따른 언어 외적인 정보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다. 대화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It's raining outside. 영어는 대화에서도 똑같고 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절대로 그렇게 쓸 수는 없다 이거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동생한테는 비가 와. 하지만은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한테는 비가 옵니다. 라고 정보 내용, 비가 온다는 사실 플러스 상대편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에 따른 그런 것들이 언어 외적인 정보가 거기에 추가되는 언어가 한국어다 이거죠. 따라서 한국어에 있어서 아까 뭐죠? 기계 번역에 있어서도 그 미국 사람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예의 없는 표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런 것임을 알아서 볼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의 이제 특징이 되겠는데 한국어는 대명사를 거의 안 쓰는 언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할머니라고 해서 할머니는 고향이 이북이다. 할머니는 어디서 태어났다. 할머니는 모든 경우에 할머니라 그러지 저기를 그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여기에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 같으면 저기다가 she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명사라는 말은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보험약관, 보험자, 피계약자 이렇게 쓰는 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한국어는 대화 중심의 언어서는 대화 상대에 따라서 I라는 영어의 I라는 대명사가 어떤 때는 내가 되고 어떤 때는 저가 되고 you라는 말도 어떤 때는 너가 되고 당신이 되고 사장님도 되고 사모님도 됩니다.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런 식이 되는 언어가 한국어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대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와 청자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그러나 영어에는 모든 경우에 you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명사라는 것은 가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나는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다. 나의 엄마, 나의 아빠한테 우리는 가치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명사의 사용이 극히 적은 그런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화의 특징은 양방향성이고 수정이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고 그건 뒤에도 보겠는데 어순도 영어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영어는 순서에 따라서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한국, 일본어도 그럴 수 있겠죠. 철수가 영희를 줘요. 영희를 철수가 줘요. 이런 것들 어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는 이렇게 절대로 생략이 안 되는 그런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된다 이거죠. 영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문장의 일직선상의 차례를 놓이며 해당 문장 형식 중 어느 것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엄격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법적인 겁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여기 보세요. 주어, 목적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대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 맥락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충분한, 그래서 상황에 따른 생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가 자랑하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어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누가 갑니까? 님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님이라는 주어는 없습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누가 보냅니까? 내가 보냅니다. 그러나 내가 보낸다는 주어가 없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꽃 아름다다. 누가 땁니까? 내가 땁니다. 그런데 나라는 주어는 없습니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누가 뿌립니까? 내가 뿌리는 거예요. 가시는 것은 님이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삼각형과 네모가 있는 모든 곳에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누가 가는 겁니까? 님이 가는 겁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누가 역겨우냐? 가시는 그분이 역겹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가 아니 안 흘리겠다는 이와 같은 진달래꽃, 우리 온 국민이 좋아하는 진달래꽃의 주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징이라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에 만약에 주어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에 주어를 한국어의 시는 세 박자 시라고 할 수, 이거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세 박자로 나누는 일본어의 7호조 비슷한 그런 시입니다. 세 박자. 딴, 딴, 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세 박자가 짝짝 맞아떨어지는 거기에다가 주어를 집어넣으면은 음악성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음악성을 떠나서라도 한국어는 이와 같이 주어가 없어도 되는, 일본어도 여러분이 한번 일본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필요한 거 사오세요 라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또는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켰어요. 필요한 거 사오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앞에는 명사고 뒤에는 사오세요, 가져오세요라는 동사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목적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세요. 필요한 사람은 주어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구조지만 안으로 보면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나는 아직 살만합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입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세상이 주어입니까? 세상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라는 거다 이거죠.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문장 구조지만 내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문장 구조를 우리 한국어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냈다.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에게 확인 메일도 보냈다. 청첩장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가에서는 친구가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나에서는 내가 보낸 겁니다. 한국어는 같은 구조라도 달라질 수 있는, 문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언어. 이런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다 이거죠. 여기에 가부터 아까지가 있습니다. 키가 크는 우유,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자, 키가 크는 우유, 머리가, 다리가 쭉 있습니다.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닦아라. 이것은 영어 번역으로, 영어로 절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제가 일본 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일본어로 번역이 돼?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일본어로 어디까지만 번역이 되고 어떤 것들은 번역이 안 된다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안 쓴다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닦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릇을 먹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는 우유. 예를 들어서 날마다 키가 크는 철수 하면은 돼요. 철수는 날마다 키가 큰다. 근데 키가 크는 우유하면 우유가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어는. 한국어의 특징이 저렇다는 얘기다. 살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봐.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옷은 되지만 살 돈은 아니다 이거죠. 맨 밑에는 19년 7월 24일에 중화일보에 어떤 분이 쓰신 글입니다. 속죄받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도 속죄를 받나? 근데 저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부터 속죄를 받는 거겠죠.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와 같이 문법성이 강한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들은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나 화법성이 강한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것도 문법적이라기보다는 화법적입니다. 한국의 주격조사 이가와 을러는 주어를 만드는 힘, 그런 힘이 없어요. 목적어를 만드는 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조사 때문에 주어가 되고 조사 때문에 목적어가 되고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 너 사랑해. 저기는 조사가 없습니다. 저 조사가 없는데 저거를 듣고 저게 나가 주어야 너가 주어야 이렇게 하는 한국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은 듣고 헷갈리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사람 치고. 한국어에서도 주어니 목적어니를 결정하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이 있고, 근데 그 어순이 우리 한국어는 일본어도 그렇지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격조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철수는 그 사람을, 한 가지 예문만 보겠습니다. 철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때는 는을 쓰다가 철수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영수는 안다. 이때는 가를 씁니다. 절대로 는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이런 것들이 주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는 주격조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격조사도 8번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우리는 행복해. 네가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행복해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때는 는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가를 써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한국어의 조사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는 문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화법적으로 쓰일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 조사 교육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늘 가를 주격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미인 겁니다. 독일어를 볼까요? 독일어는 문법적입니다. 독일어를 보세요. 주어가 이히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높임이냐에 따라서 독일어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바뀝니다. 게, 게스트, 게헨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한국어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는 간다, 그들은 간다 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언어들은 주어의 인칭과 문법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바뀌지만은 한국어의 어미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의미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갑니까? 갈까요? 갈래요? 가지요? 가는 거지요?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한국어에는 영어에 저렇게 많은 의문문이 있을까?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어미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어 어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보세요. 밥 먹었니? 하는 것에 대해서 1번 보세요. 밥 먹었니? 또 될 수 있고 밥 먹었냐고. 밥 먹었다면서 왜 그래? 밥 먹었다니까? 나도 그렇게 비싼 밥 먹어봤거든. 나 밥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현들은 밥 먹었냐고, 밥 먹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의 표현입니다. 모든 언어가 이러한 표현이 언어로 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법 중심의 언어는 언어의 객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한국어처럼 화법 중심의 언어는 언어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말들을 잘못 표현하면은 한국어는 어미를 잘못 표현하면은 감정이 상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와 같은 언어는 주관적 감정의 표현 속에 묻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나도 그렇게 비싼 밥 먹어봤거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결론을 보면은 한국어 교육 현장을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는 없어요. 한국어만 존재하지만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모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현상입니다. 머릿속에 일본어와 머릿속에 한국어가 섞여서 막 서로 교류하는 거죠.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국어에 대한 의식에다가 일본어 문법 의식에다가 새로운 한국어에 대한 의식을 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국어 의식 또는 제어 의식에 대해서 또 다른 언어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즉, 좀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어라는 새로운 랑그를 갖게 되는 것인데, 한국어다운 새로운 랑그는 뭐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유학할 학생들,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 대학원에서 공부할 학생들 가르친다면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글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회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으면 교실 한국어에서 벗어난 관계 중심 언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깨달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자각이라는 말은 일본어도 관계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언어적 실체로서의 한국어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한국어는 비문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율을 벗어나는 어린아이 같다. 그러나 화법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국어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감정의 소유자인 예술가와 같은 언어다. 저는 그렇게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